네, K-사이언스 라이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노성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K-사이언스 라이브 프로그램으로서 마지막 주 주제는 탄소 중립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4월 19일 TVN에서 방영된 미래 수업을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탄소 중립을 특별편으로 마련해서 특집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앞으로 인류에게 미칠 영향과 다양한 현황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두 분의 연사를 모시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현황과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에너지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이런 데 관심 있으셨다면 각종 세미나나 포럼 이런 데 앞장서서 스피커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관련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으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기후변화센터의 유영숙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영숙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기후변화센터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후변화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기후변화센터는 200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1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젊은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죠. 젊은 세대들의 그 소통의 자리인 클리마투스 칼리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른들,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인식 전환 이런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올해 20회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저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을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정책 제언도 활발히 하고 있고, 끝으로 한 가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좀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해외 사업도 적극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더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거 사회를 준비하다 보니 좀 알게 됐어요. 좀 가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1주차는 우주 개발, 2주차는 바이오, 3주차는 디지털 이런 주제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같은 거는 이제 과거의 그런 주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더 편리함 그런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다면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는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서 가장 안 와닿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강연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좋을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중립은 이게 뭐지? 이런 그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강의 그 시간 동안에 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뭔지, 그래서 기후변화의 위기라든지 또 기후변화 대응해서 어떤 활동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는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좀 낯설으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정도 제언을 하는 그런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도 보면 기후 변화와 우리의 미래라고 돼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과 좀 관련이 많은 제목을 잘 뽑아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글로벌 상황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시고 이게 많이 변해가면서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이런 얘기들은 모르시면 안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얕게 아시는 것보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딱 습득하고 나시면 앞으로 이제 살아가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더 신경 쓰면서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기후 변화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신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또 기후 변화라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이 과학의 달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올해도 과학의 달을 맞아서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하에 세미나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좀 매우 기쁩니다. 실은 저도 과학자거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는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지금까지 31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기후변화에 대응, 또 탄소 중립의 달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또 후속 세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인류적 차원에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즉 기후변화는 결코 몇몇 국가나 어떤 정부 또는 특정 전문가 집단만의 그런 의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 의제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시대,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센터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고요. 크게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 또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현황, 또 세 번째는 2050 탄소 중립, 네 번째는 탄소 중립의 4대 제언, 과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인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기후위기 시대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위기라는 말을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일까요? UN 기구 중에 UNDRR이라는 UN 재경감 전략 기구가 있습니다. 이 UNDRR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20년간 자연재해가 그전 20년간보다 약 2배가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지난 20년간 123만 명 이상이 숨졌다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난해 10월 UNDRR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즉 최근 20년간 총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에 홍수, 태풍,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무려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20년간 그전 20년, 즉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재해들보다 2배 이상 발생했고요.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두려운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 경제계 정계 리더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라는 단체가 주관을 합니다. 매년 1월 말 스위스의 관광지인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 회의인데요.
그 당시의 세계 경제계의 흐름, 위험도, 대안 등을 논의를 하지요. 이 포럼이 열리기 직전에 세계 위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 10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10년에도 1월 16일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대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을 기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꼽은 위험 요인 중 상위 5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5개가 모두 기후 위기에 관한 요인들이었습니다. 즉 극한기후,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손실 등입니다. 정말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전문가들은 1000여 명의 전문가들은 5개 요인을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으로 뽑았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한 이래 가장 뜨거운 해는 해마다 올해를 계속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 NOAA에서는 매년 초에 지난해 지구의 1년 동안 평균 온도를 발표를 합니다. 이 자료를 모두 모아서 매 10년마다 살펴보았는데요. 1970년, 80년, 90년, 2000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2010년, 2020년이 되면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10개 해 1위부터 10위까지를 따져보니 모두가 그 직전 연도들인 것입니다. 2020년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 밑에 부분에 있는 2005년, 1998년을 빼면 모두 2010년대입니다. 2016년, 19, 15, 17, 18, 14 이렇게 2010년대 연도들이 다 거론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만일 2030년도에도 이렇게 살펴본다면 아마도 모두 2020년대 해가 차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섬뜩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니 각종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몇 개 슬라이드에서 몇 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반도 전 지역이 최악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관측한 이래 처음으로 수온주가 섭씨 40도를 넘었는데요. 홍천이 4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쉴 틈 없는 폭염 속에서 응급실의 온열 환자가 거의 3배 가까이 급증을 했었죠. 2019년 무려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아마 호주의 산불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 발화로 일어났습니다. 호주의 산불은 몇 달간이나 지속되었는데요. 우주에서 바라봐도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대형 산불로 야생동물이 10억 마리 이상이 불에 타 죽었다고 하죠. 캥거루와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닥칠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기후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산불과 장마로 지구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면적의 4배가 넘는 산림을 불태웠고요. 한편 우리 한반도에서는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이나 지속되는 이변을 보였었죠. 올해 역시 연초부터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미국 텍사스의 사진인데요. 올해 2월입니다. 이 텍사스는 겨울에도 평균이 10도 정도의 매우 온화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몇십 년 만에 한파로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전 시설이 동파했습니다. 파손되니 전기가 끊겼고요. 정수장 시설이 동파되어서 물도 끊겼고요. 도로 신호등이 꺼지니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속출을 했죠. 냉장고, 전기레인지 모든 시설이 끊기니 음식을 해먹을 수도 없었답니다. 또 따뜻한 지역이니 두꺼운 겨울옷이 있었겠어요? 우리 패딩옷 같은 것이 있었더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담요나 이불을
둘둘 두르고 나와서 슈퍼마켓 앞에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사려고요?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프로판가스 통이라도 사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올해 2월 히말라야 고지대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의 큰 덩어리가 녹아서 호수에 떨어졌답니다. 물이 갑자기 넘쳐 흘러내리자 인도 북부의 댐이 붕괴를 했습니다. 2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우울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두렵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를 시급하게 당장 대책을 마련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KEI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인데요. 정부 출연 연구원입니다. 2011년에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액을 예측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2100년까지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온라인상이니까 제가 그냥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2,800조 원이나 됩니다. 홍수, 가뭄, 산불 등 피해를 구제해 주는 데에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당장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구촌은 기후변화에 더해서 또 다른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인데요.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4,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무려 300만 명에 달했고요. 세계 곳곳에서는 도시를 봉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고 백신 접종을 일부 국가에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위기는 곧 경제 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6월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9%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2.1%로 예측을 했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IMF는 이달 4월 달에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3.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마이너스 1% 정도로 비교적 양호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올해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6%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6%의 성장률은 198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보건,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을 해서 팬데믹 사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류가 수차례 글로벌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즉 위기 중에는 배출량이 감소되었다가 위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급증해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30년에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2008년에 글로벌 외환위기 때에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과거의 경험과 유사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달 3월 2019년 대비 2020년에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치를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 4월에 최저점으로 14.5%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해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IEA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2월에 이미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즉 2019년 12월과 비교해서 2020년 12월에 약 2.1%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된 것이죠. 그렇다면 2021년 세계 경제는 청신호이지만 기후변화는 빨간 신호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주제로 기후위기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몇 개 사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글로벌리 실천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는 기후변화 관련된 국제사회 활동 결정에 관한 것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딱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는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제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일본 교토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문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이 교토 프로토콜의 핵심은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겠죠. 첫째, 이 교토 프로토콜은 성공했을까?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의무 감축국에 들어갔을까? 또 온라인 상이니까 제가 그냥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시 같았으면 퀴즈도 내고 답도 맞추시면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노입니다. 성공 못했습니다. 교토 프로토콜. 또 우리 대한민국 그 의무 감축국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 교토 프로토콜이 선진국들만 줄이자고 한 교토 프로토콜이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파리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파리 회의에서 Paris Agreement, 파리 협정이라는 결정문이 채택이 됩니다. 이 파리 협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15년 12월 총회 마지막 날의 사진입니다. 모두가 대단히 기쁘고 행복해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분 얼굴도 보이지 않나요? 여기 바로 가운데 계신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시죠.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실 때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어서 굉장히 훌륭한 업적으로 모두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파리 협정이 19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을 때 모두들 환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파리 협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파리 협정은 두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리 협정은 과거의 다른 협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의 상승폭을 2도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1.5도씨까지 제한한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파리 협정은 교토 프로토콜과는 달리 아까 제가 교토 프로토콜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서 선진국들만 줄이는, 의무적으로 줄이는 그런 그 협약이라고 했었죠. 이 파리 협정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도 선진국들도 심지어는 북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혁신이 필요한 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 제2조에는 협정에 참가한 모든 당사국들 197개국 모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채택을 한 파리협정의 그 수순에 따라서 바로 올해 2021년은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즉 6년 전 파리에서 공언했던 우리 모두의 약속이 이행되는 그런 첫 해인 거죠. 자, 그러면 주요 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 이런 아주 다중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주요 국가들은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마다의 과감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산업의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향후 4년간 약 2조 달러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4월 22일이 지구의 달이었죠. 이 지구의 날을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40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했습니다.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이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에서 52%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이거는 트럼프 때는 이 기후협약에서 나가겠다고 했었고 오바마 대통령 때 발표했던 공약보다도 훨씬 큰 그런 아주 매우 도전적인 그런 목표를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그 발표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때문에 무너졌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은 2050년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매우 도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약 1조 유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유로피안 그린 딜을 구상하고 현재 매우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55%를 줄이겠다고 한 그 목표치를 EU 유럽연합 내에서 법적으로도 통과를 확인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심지어는 중국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에 피크를 탄소 배출의 정상을 찍고 점차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을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스 GE는 2005년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에코매지네이션이라는 그런 친환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약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가스도 줄이고 그 물 사용도 줄이고 많은 부문에서 친환경 경영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15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에코매지네이션 인증을 받은 제품의 매출이 무려 2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투자 아니겠어요? 보통 환경에 신경을 쓰는 거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G 케이스를 보면 비용이라기보다는 엄청난 미래의 투자 이미 증명이 되는 셈이죠. 그런가 하면 대표적인 석유 기업인데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기업도 석유를
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임에도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기술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인데요.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약 10배에서 16배 이상 규모라고 합니다.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약 7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천조 원이 넘는 자금 규모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은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작년 초에 모든 그 자기 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의 CEO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기후 리스크를 외면한 기업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매출이 25% 이상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은 다 빼겠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국제기구의 압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투자자들과 똑똑한 젊은 소비자들의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부 또한 과감한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쌍두마차 축으로 두 축으로 하는 그런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에서는 저탄소, 친환경으로의 사회적 구조 전환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약 16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경제 기반으로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각국 정부와 기업과 그리고 전 세계가 이처럼 거대한 재정 투자와 전략 이행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분명합니다. 바로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 번째 소주제인 2050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그 개념이 잘 와 닿으시나요? 탄소 중립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 설명한 것처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카본 뉴트럴리티인 거죠.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탄소 배출은 많이 줄이고 탄소 흡수는 가능한 키우자는, 그래서 카본 넷 제로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2020년 10월 28일에 매우 고무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경제는 성장하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1.5도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으로의 여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2020년에 발간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입니다. 이는 1990년 배출량 대비 약 2.5배 증가한 그런 수치인데요. 전 세계 11위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전 세계 7위였었는데 이제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쨌거나 이 세계 11위라고 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유럽은 90년대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꾸준히 감축을 해왔고요.
또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7년, 2013년에 배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확한 정점도 기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요 바로 전 슬라이드에 요 전 슬라이드에 보면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효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저 다음에 더 전문가이신 박사님께서 에너지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 기술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거라 제가 굉장히 마음이 지금 편한데요. 그때 또 더 자세히 아시게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와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개선을 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제조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고요. 이 상황은 뭐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일제치하, 전쟁 폐허 이런 어려움을 딛고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중화공업국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2018년 기준 한국의 GDP당 탄소 집약도는 IEA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높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데요. 반면 이제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공급량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30위라고 하죠. 이 부가가치당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국내 총생산 GDP를 $1,0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그런 제조업 비중이 큰 그런 산업 구조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4대 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4대 과제는 첫째,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둘째, 청정 에너지 중심의 시장 개편, 셋째,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활용, 이제 효과적인 활용, 넷째, 폐자원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 또 기술 개발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2020년 8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는 5.4%에 불과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죠. 또한 1차 에너지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82.6%, 거의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화석연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청정 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매우 시급한 그런 이유입니다. IPCC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요. 참고로 이 IPCC는 그 의장님이 우리 한국 분이시죠. 이회성 박사님이라고 국제적으로도 글로벌리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이 IPCC가 2018년에 특별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1.5도까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CO2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잔여 남은 CO2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그 개념과 그 노력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석탄, 석유, 가스의 가스를 각각 78%, 37%, 25%로 감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탄의 경우는 2050년까지 거의 100%를 감축을 해야지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제라고 합니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30%, 2050년까지는 833%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바로 이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투자, 기술 개발이 대폭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계 기술 개발에 국제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청정 에너지 중심의 시장 개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 믹스가 비단 정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죠. 실제 시장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발전원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13%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발전량은 6%에 그쳤습니다. 정책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 믹스가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죠. 정부와 기업, 민간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또 자체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기후변화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아리백 민간 추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K-아리백과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 또 기반이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그 방법으로 그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을 아주 지혜롭게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63.7%, 약 600만 헥타르를 차지합니다. 또한 산림은 매우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향후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3,400만 톤의 탄소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흡수하는 그런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나무를 베지 않는 것만이 산림을 보호하는 그런 최선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건 매우 큰 오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림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무는 수령이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그런 사형급 이상의 나무들입니다. 이 사형급 이상의 나무들은 탄소 흡수 능력이 매우 떨어진 그런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을 그대로 잘 보존하는, 유지를 한다면 앞으로 탄소 흡수율은 이쪽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 부분의 탄소 흡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산림 경영을 잘 해야만 합니다. 벌채와 숲 가꾸기, 또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재조림을 해야만 합니다.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 나무들은 베어서 활용을 하고요. 탄소 흡수 능력이 좋은 그런 어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잘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산림에 관한 문제는 이해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탄소 중립 달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잘 알리고 인식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여기는 누구보다도 또 산을 소유하고 계신 산주 분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로 폐자원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편식을 선호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 제품 사용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또 폐기물 양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 3월 폐플라스틱의 양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약 9.1%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무려 20%에 가까운 18.1%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우리는 이제 이 쓰레기에 대한 그 폐자원에 대한 개념을 달리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 차례 쓰레기 대란 위기를 겪었었죠. 이처럼 폐기물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폐자원은 더 이상 사용 후 가치를 잃어버린 쓰레기가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에너지원입니다. 이제 여기에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매우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폐자원 에너지화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님비 현상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단순히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회수 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소각 과정 중에 에너지 회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법이 실천될 때 우리는 진정한 순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계 종사자, 과학기술 연구자, 정책 기반자,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정부의 관련 정책이 많이 발표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 사회, 에너지 전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및 전문 지식은 여전히 연구자들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듯도 합니다. 시민들의 언어로 다양한 정책 또 전문 지식을 풀이해서 전달해야만 합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그런 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탄소 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그런 대규모 재정 집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과학자 또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과의 교류가 다양한 형태와 매체를 통해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죠. 기후위기 대응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인류 최대의 위기인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아름다운 지구, 살만한 그런 지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의 시대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4개의 소주제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기후 위기 시대, 두 번째, 기후 위기 대응 현황, 세 번째, 2050 탄소 중립의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4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을 향한 혁신, 협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2050년, 2100년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강연 해주신 유영숙 이사장님께 그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어서 지금 사전에 이사장님께 좀 궁금하다고 해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여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민지님. 목소리가 웨이스트들 네, 들립니다. 업사이클이나 제로 웨이스트 등 다양한 환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더 확산되었을 때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업사이클링 이런 그 재활용 이런 활동이 특히 시민들과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업사이클링 이런 노력을 할 때 관련 기업들은 또 그거에 호응을 해서 우리 그 플라스틱을 줄이는 노력 이런 노력에 대응을 또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기후변화 센터에서도 폐플라스틱들을 수거를 해서 그 업사이클링 그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담아서 우리 이제 보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뭐 주변의 공기가 깨끗해지겠지만 그러면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죠. 이런 공기정화 식물, 업사이클링으로 만든 화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또 그 종이로 된 우유곽에 그 플라스틱 빨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걸 똑똑한 지혜로운 소비자들이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만들지 마라라고 기업에 제안을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이런 좋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신 질문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모주성님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기후가 변화되면은 보통 흔히들 사계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름이랑 겨울만 남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역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제 강의가 좀 너무 딱딱하고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쉽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왜 그러면 기후 위기 때문에 기온이 그 여름과 겨울이 더 생기고 봄과 가을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실제로 여름이 특히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 지구에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왜 겨울이 이렇게 추워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구의 위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그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강하게 흐르는 기류가 기온의 온도의 차이들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극한 기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 볼텍스 기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극지방이 북극과 남극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면서 볼텍스 기류가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빨리 흐르던 그 볼텍스 기류가 그 힘이 약해져서 내려오게 되면 시베리아발 한파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또 뭐 갑자기 뭐 아마 텍사스 그 지역에도 그런 시베리아발 한파가 일어난 게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극지방과 적도 지방의 온도 차이가 이게 커야지 되는데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 온실가스 때문에 온실가스가 지구에 많이 차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여름이 더 길고 또 겨울이 굉장히 또 길고 때로는 아주 극심한 그런 추운 기온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좀 잘 설명을 잘 못 드려서 미안한데 아무튼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춥고 덥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또 뭐 너무 가물고 이런 것들의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우리 인류에게 큰 위기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고요. 근데 저도 이제 듣다가 네. 하나 좀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이게 좀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저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탄소 중립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네. 저희 이제 지구는 점점 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제 기대를 네.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뭐 말씀해 예. 주실 수 있어요? 그 UN 기구에서 2도씨 이하로 제한하자라고 했는데 IPCC의 보고서에 의하면 2도씨로는 우리 지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다. 1.5도씨 이내로 그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1.5도씨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 중에 탄소 중립의 그 개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1.5도씨를 유지를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지구는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살 지구는 살만한 그런 지구가 되는데 이게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때는 매일같이 홍수, 매일같이 뭐 폭염, 산불이 아주 일상이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도 오늘부터 작은 행동이라도 지구를 지키는 행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한테 이제 작은 행동이라도 해주셨으면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옆에 있으면서 봤는데 네,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게 되면 네.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 물이 그 페트병에 담겨 있거나 네, 아니면은 그거랑 종이컵에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그 물이 놓여져 있는 네, 연상되는 그림인데 오늘 딱 이사장님 보면은 이제 네, 텀블러를 딱 초록색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런 작은 행동 같은 네. 게 좀 많이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같은 거에 이제 중요하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아닌 인식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저 얼마 전에 이제 뭐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 유엔에서 그 툰베리라는 그 소녀가 이렇게 어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바다 건너 일이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좀 소위 깨어 있다고 말을 하는 데들은 좀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듣고 이제 행동으로 많이들 옮기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런 중요성들이 점점 넘어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역할이 많이 중요하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혹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주실
뭐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고요. 저도 나름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느라 했는데 워낙 그 요소들이 많아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또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저기 다른 누구가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건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그 젊은 후손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말 내 주변에서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젊은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K-사이언스 라이브 지금 오늘 탄소 중립의 1회차 강연 이렇게 마치겠고요. 곧 2회 강연이 좀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1회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